은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냉전을 이제 보다 강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 소련을 악의 제국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련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아주 강화를 합니다. 강화하는 방법이 하나가 여기 나온 horizontal escalation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확대라는 그런 전략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전쟁을 유럽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아시아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킨다는 거죠. 분산시켜서 양쪽에서 치고 들어가서 소련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세울 수 있는 작전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북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네와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미국으로부터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소련이 만약에 서독을 공격한다든지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은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미국으로부터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나온 인용구는 그 미군이 연구한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그 메이저 레리 딕이라는 사람이 그 작성한 보고서인데, 그러니까 소령이 작성한 보고서죠. 거기에서 한국의 방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유로 한국이 대규모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80년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물리학 전공을 포기하기로 한 게 요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 레이건이 당시에 추구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별들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주로까지 그 확대를 하겠다는 거였고, 그 별들의 전쟁에 물리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동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리학을 그 학문으로서 좋아해서 접근을 했는데, 80년대에 보니까 물리학이 이러한 전쟁에 이용이 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미국의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데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아무리 아름답고 또 좋은 학문이라도 내가 이러한 학문을 할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레이건 대통령에게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간 그 80년대 또 이제 한반도에 한 번의 그 큰 위기를 겪은 거죠. 그런데 50년부터 시작됐던 이런 위기가 90년 들어서면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 세계적인 냉전이 종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도 이제 그 붕괴를 하게 되고, 또 동부와 서구로 나뉘어 있던 유럽이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면서 화해의 분위기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런 화해의 분위기와 동시에 미국이 전 세계에 배치해놨던 전술 핵무기들을 모두 철수시킵니다. 9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같은 데도 그 미국의 유럽 전장에도 지금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모든 이제 전술 핵무기들을 철수시키는 거죠. 그러한 결정에 뒤이어서 1990년 12월에 되면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는 더 이상 핵무기가 남아있는 게 없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에 바로 이어서 이제 남북 비핵화 선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IAEA 국제원자력 기구의 Safeguard Agreement에 이제 서명을 하고, 자기 핵 시설을
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도 이러한 50년간 지속되던 40년간 지속되던 핵 위협이 해소가 되고 또 북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핵시설을 그 공개를 하고 사찰을 받기 시작하고 또 남북은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을 하면서 핵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고 남북의 해빙 분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도기는 시작되자마자 바로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북이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했던 내용과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이 들어가서 검사한 내용에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 보고를 하기는 그 재처리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했는데 재처리를 딱 한 번 했다. 한 번 해가지고 플루토늄 그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100g을 채취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IAEA 그 요원들이 들어가서 사찰을 해보니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번 이상 그 재처리를 했다. 그리고 100g만 추출한 게 아니라 100g 이상을 추출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진짜 몇 번을 했는지 정확하게 몇 g을 추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엄밀한 사찰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북과 IAEA 사이에 여러 가지 협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미 CIA에서 일종의 그 정보 보고서를 내는데 여기에서 CIA는 결론을 내리기를 이미 북은 1개나 2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IAEA에서 한 얘기보다는 훨씬 그 뛰어넘는 얘기죠. 핵무기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한 그 5kg 정도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5,000kg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5,000g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개면은 그 10,000g이 필요한 건데 IAEA에서는 100g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CIA에서는 5,000g, 10,000g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거죠. 그 CIA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는 이제 그 정보기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그 worst case 시나리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그려본 겁니다. 북이 그동안 핵 발전소를 몇 년 동안 가동을 했는데 그 가동한 원자로에서 모든 연료를 뽑아서 그 연료에 있는 플루토늄을 전부 다 재처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죠. 그런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하면 이제 핵무기를 2개까지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거는 사실 CIA도 모르는 거죠. 그 어느 학자가 뭐 정보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해본 결과로는 당시 CIA에서도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투표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 그 핵무기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2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투표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학자가 뭐 이 책에까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그 CIA 측에서는 뭐 부인을 하고 있고 아직 그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북과 IAEA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었고 CIA에서는 그거를 최악의 경우로 확대를 해서 그 이제 북핵 위기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북이 핵무기를 1개나 2개 정도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심각한 그 non-proliferation 위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는 와중에 소위 말해서 surgical strike 외과적 타격이라는 방법까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4년 되면은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그 합참뿐만이 아니라 그 한미연합사 사령관까지 총동원을 해서
북이 핵무기를 이미 하나나 두 개 만들었을지도 모르고 또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거 파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군사적인 방법을 연구해봐라 해서 작전 계획들을 올렸고 94년 이제 봄인가요? 봄이 되면은 그 작전이 이행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당시 그 주한미 대사가 지금 애틀랜타에 계시는 레이니 대사였는데 그때 마침 그 레이니 대사의 그 손자들과 뭐 친구들이 서울에 놀러 왔었대요. 근데 몰래 불러가지고 니네들 빨리 나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 당시 위기감이 최고로 올라갔던 거죠. 근데 바로 이 시점에 카터 전 대통령이 그 방북을 해서 김일성과 그 1대1 면담을 합니다. 1대1 면담을 하면서 협상에 성공을 하는 거죠. 협상으로 이 핵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데 김일성과 타협을 봅니다. 근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냐면은 카터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이제 이런 회담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미국 본국으로 이제 그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평양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워싱턴으로 보고를 하려면은 이제 그 미국과 관계,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동시에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스웨덴 대사관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 전문을 쳐서 스웨덴에서 저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 워싱턴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카터 대통령은 당시에 급했던 게 이게 빨리 알려지지 않는 경우에 클린턴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어떤 군사력 사용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 하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면서 CNN 기자들을 대동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 그 성공했다 하는 거를 CNN으로 바로 전 세계에 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도 당시 그 백악관 시츄에이션 룸에서 그 CNN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CNN을 보고 이게 그럼 군사적으로 안 가고 외교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그 협상이 제네바 그레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그 합의문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4년에 제네바에서 북한 대표와 미국 대표들이 만나서 중요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는 북이 NPT 비확산 조약이라 그러나요? Non-Proliferation Treaty, 거기를 탈퇴하고 그냥 마음대로 뭐 자기 핵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는데 이 제네바 합의에서 NPT 탈퇴하지 않고 NPT 체제 안에 머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5메가와트짜리 리액터를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물질로 그 플루토늄을 추출을 했는데 그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 세 번째로는 그 태천이라는 데에 5메가와트짜리가 아니라 이제 50메가와트짜리 대형 핵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북이 이런 걸 해주기로 했을 때는 또 반대급부로 받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받은 것은 북이 NPT 체제에 머물면서 NPT 탈퇴하지 않으면서 그 미국의 그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5메가와트짜리 리액터를 가동하지 않게 됐으니까 이게 리액터가 발전소 아닙니까? 발전소 가동 안 하면 전기가 생산이 안 되죠. 전기가 생산이 안 되면 손해니까 그 손해 보는 만큼 그 보전을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유를 보내서 그 화력 발전소를 돌려라. 그래서 그 화력 발전소를 돌려서 5메가와트 발전소에서 생산할 만큼 전기를 그럼 생산해라. 이렇게 그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전소 건설하던 걸 중단했으니까 그럼 대신 그에 상응하는 발전소를 건설해주겠다 하는 게 저희가 잘 아는 그 경수로입니다. 그래서 경수로를 건설해주겠다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